사실 존니 대표님께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주식 투자는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장 시작하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오늘 주제는 바로 존니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자, 눈눈안나님의 질문입니다. 존니 대표님 유튜브 방송 보고 주식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멀고도 험한 주식 투자의 길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주린이가 시작할 수 있는 주식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주식 투자는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못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프 보는 방법, 뭐 단기 투자하는 방법, 단기적으로 큰 돈 버는 방법.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나쁜 영향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특별히 배운다기보다도 당장 시작하라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연금저축 펀드라는 거를 먼저 이용해라. 그래서 400만 원까지 투자하려면 하루에 10,000원이면 되잖아요. 네. 여기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라. 그럼 55세까지 못 찾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펀드에 가입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3개월마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샀고 어떤 주식을 팔았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재밌잖아요. 궁금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 주식 투자 했는데요.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저 20%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이건 아닌데 이거는 주식 투자의 목적이 아닌데 이거는 도박장에 난 도박했는데 20% 벌었어. 이건 똑같거든요.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건데 제 말을 듣고 주식을 사서 20% 버는 게 그렇게 감격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벌었는데 그거는 절대 노후 준비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얼마큼 벌고 얼마큼 손해본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A라는 주식이 너무 좋아 보여요. 내가 용돈이 생겨서 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벌었어요. 먹었어요. 뭐 손해봤어요. 왜 20년 투자할 건데 30년 투자할 건데 왜 거기에 집착을 할까?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A라는 주식, M&A라는 펀드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비록 10주밖에 없지만 5주밖에 없지만 20년 후에는 1000주가 있을 거예요. 10,000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격을 곱해보면 그때 내 재산이 되잖아요. 네. 그게 노후 준비예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서 좀 이어지는 질문을 고급 젤리라는 분이 남겨주셨는데 네. 존니 대표님이 정의하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무엇입니까? 10년 전 코스피 순위를 보고 현재 순위를 보면 삼성밖에 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산업이 빠르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장기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항상 기업과 동행하는 마인드로 주식을 사야 하며 집을 살 때처럼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급변한 산업들을 예측하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사실 존니 대표님께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인데 많이 받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얼마나 삼성전자 말고 오른 주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럼요. 저도 많이 돈을 벌었고 삼성전자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한 주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런 주식은 새로 생기게 돼 있고 그런 주식을 계속 발견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런 통계의 어떻게 보면 왜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주식이 훨씬 더 집을 사는 것보다 유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곡된 그런 어떤 짧은 기간의 자료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국전력이라든가 KT 그리고 삼성중업 이런 주가를 보면 굉장히 장기 투자를 만약에 했다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에 만약에 처음에 샀던 그럼 미국을 얘기할까? 미국?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한 가지 짧은 멘트 가지고 그거를 공격을 해요. 네. 당신 말대로 내가 한국전력 샀으면 마이너스 아니냐. 그럼 나는 한국전력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왜 다른 주식은 얘기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을 보면 2만% 오른 거, 3만% 오른 거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되 네. 언제 팔을 거냐. 네. 그런 게 이제 더 합리적인 질문이죠. 저도 막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예외가 있다. 팔을 수밖에 없는 거. 아까 질문한 것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급변하는 게 있을 때 그럼 팔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에 투자했는데 자동차 산업에 투자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전부 전기 자동차로 갈 거죠. 그러면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은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그때는 세상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매각을 고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1년에 약 20%는 바뀌잖아요. 그걸 턴오버라 그러죠. 그래서 1년에 20%는 이제 그런 추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기업은 앞으로는 여태까지 돈을 나한테 많이 벌어줬지만 앞으로는 그 경제성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년, 20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죠. 저 사람은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 들으니까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사람들이고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당신 말 듣고 내가 그 캡코를 샀더니 아니면 뭐 포스코를 샀더니 마이너스가 됐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없죠. 당연히. 왜 없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포항제철은 굉장히 오랫동안 샀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런 건설 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상태가 됐고 중국이라는 경쟁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철강으로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옛날부터 없었어요. 포트폴리오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대표님께서 예전에 SK텔레콤으로 네네. 수익을 굉장히 크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던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한 35,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사갖고 네. 한 9년 정도 갖고 있었죠. 9년. 예, 그래서 440에 팔았죠. 그럼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예측하셔서 이제 매수를 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핸드폰이 네. 기억나세요? 옛날에 벽돌 엄청 크죠, 벽돌.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었고, 근데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쓸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하죠. 네. 그래서 산 거예요.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 변화의 시작점을 좀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섹터에 관심이 가셨을 거고 그 안에서도 이 회사의 또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렇죠. 보면서 그 종목이 가치 있다 생각하셔서 장기 투자하셔서 큰 수익이 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건 어디세요? 요즘에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기차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거고요. 네. 결국은 내연기관 차들은 다 없어질 거고 네. 그게 10년, 20년 동안에 생길 거고요. 5G라는 그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됐듯이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죠.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각각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그냥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리츠가 더 관심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리츠 펀드를 내놓은 거고요. 부동산도 이제 그 주식처럼 분산 투자해야 될 시기가 이제 한국도 왔다고 생각하고 그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그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R&D 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가격을 유지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상업 건물은 쉽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두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이 강하니까 그런 것도 어떤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 있죠. 그리고 또 스타피 주라는 분이 질문 남겨주셨는 게 존니 대표님은 왜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남들과는 다른 마인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사회 초년생이 되고 싶은 많은 경제 공부를 시도하고 있지만 가슴 속에 항상 어디론가 떠나며 현재에 집중하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존니 대표님께 이 질문을 꼭 드리는 이유는 그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지금 강하게 하고 있으셔서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거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못 할 거고 남한테 의지해야 되고 그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내가 자유를 얻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도와주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꼭 돈이 있어야 되겠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근데 뭐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돈을 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돈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부자가 될까? 그랬더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중요하다. 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돈을 많이 모아라. 그 다음에 어려운 동족을 도와라. 그게 그 종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불교, 기독교, 그 회교도 다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태인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태인이라는 민족은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돈에 대해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제대로 쓰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근데 겉으로는 다 돈이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장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 혼란이 오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금융 상식을 갖게 되고 잘못된 돈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긴 노골적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no money, no life.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그 정도로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 거를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내가 돈을 귀하게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됐다고 착각을 해요. 돈의 노예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명품백을 막 몇백만 원 주고 사고 막 놀러 다니고 그냥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안 되고 그게 이제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가족, 그 나라 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떻게 보면 부자 되는 첫걸음은 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그렇죠. 그런 걸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금융 문명 탈출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대표님께서 그런 편견들을 사람들한테서 많이 벗겨준 역할을 한 거에 있어서 조니 대표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그 역할을 하신 것만으로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너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액션이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제대로 써야 되고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낭비되는 것.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돈을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한국의 사교육비 끊으라는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돈이고 가장 낭비가 되는 돈이고 경쟁력 떨어지게 하는 돈이고 그게 교육제도 우리 젊은 학생들 해방시켜야 돼요. 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그 사교육 왜 끊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여전히 좀 학교가 좀 중요하고 학벌이란 게 있고 그리고 그 혜택을 기성세대가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자기 자녀분들한테 주입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세대거든요. 우리 때는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많은 돈을 사교육비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아이들 사교육비를 쓰는 그러니까. 사람. 어저께 만난 분은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일찍 당신을 만나지 못했는 게 억울하다. 왜요? 한 달에 800만 원 썼대요. 얼마 보이길래요? 집 살 돈 다 아껴갖고서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 아이를 위해서 800만 원 썼대요. 자녀 교육비만. 네네. 근데 그 아이는 결과적으로 공부도 못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돈으로 아이한테 그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으면 야. 지금 한 적어도 한 10억 원 됐을 텐데. 10억. 예. 간단하게 10억 되죠. 그 정도면은. 그쵸. 예. 근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 100%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써서 서울대학 간다고 쳐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정말 내가 떼돈 번다 그러면 과외 아니라 과외 뭐 할아버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해가 가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금융 문명인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바보같이 쓰지 않죠. 지금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교육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교육이라는 거는요. 네. 교양수 잘하는 게 교육이 아니죠. 네. 전반적인 교육이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네. 교육을 하는 게 그게 교육이죠. 그리고 국률하게 어려운 사람 주위에 도와줘라. 그 다음에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친구랑 같이 미국처럼 창업을 해라. 특히 유태인처럼 부를 창출해서 그 부를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교육이 교육이죠. 너 국영수 잘해갖고서 너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해갖고 다 너만 잘 살면 돼. 이런 교육은 아니죠. 그죠. 그게 지금 한국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 교육 갖고는 절대로 경쟁력이 안 되죠. 왜 테슬라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는 안 나올까요? 왜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는 안 나올까요? 국영수만 한 거예요. 국영수에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이죠. 대표님이 이렇게 많은 영상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도 경제 교육이 따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그 경제교육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험 보는 시스템은 이제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입사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미국에서 보면 어떻게? 인터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각자의 네.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너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죠. 시험으로 보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시험으로 보라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이렇게 다 무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옛날 과거 시험이거든요. 시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취업을 할 때 대표님도 한 회사의 CEO이신 거잖아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대표님은 뭘 보세요? 우리는 학교 안 보고요. 특히 그런 토익 점수 같은 거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거로 봐요. 이렇게 그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지, 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사람의 그 라이프에 대한 태도, 그게 얼마나 성실한지 이런 걸 보죠. 그럼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취업 쪽에 조금 지식이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인사 담당자 100명을 인터뷰해서 그걸 또 비밀 녹취를 해가지고 이제 취업 관련 책을 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자산운용사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 쪽에 그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이제 돈을 이제 운용하신 분들이 학력을 굉장히 좀 많이 본다고 업계에서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고 인사 담당자한테도. 왜냐하면 그 돈을 어쨌든 굴리면 뭐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는 그걸 좀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뭐냐면 돈 버는 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성실함이지. 같은 기업을 봤을 때 네. 내가 혼자 머리를 써갖고 뭐 공부를 잘해서 국영수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펀드 매니저가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가르쳐주죠. 주식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고객의 이익과 그 펀드 매니저 이익이 어떻게 일치하게 하는지. 네. 그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 몸에 배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고객의 노후 준비하고 직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함.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러는 거는요, 전혀 공부 잘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런 직업이. 뭐 고등학교 선생이었던 분도 있고 축구 선수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 성실함이에요. 정신 자세라고 그럴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나는 뭐 수능 시험 몇 점 받았는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